기간 지원 222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간호 인력을 파견하는 비용에 한 15억 원,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한 8억 원,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하는 데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리에 대해서 완전 시골에 있는데 응급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응급의료 기관급만 가려고 해도 뭐 한 40분, 50분,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이 지역에 실제로 당연히 돈이 안 되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 응급실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을 대주고, 인건비도 다 내주고, 그런 돈을 다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실제로 그 전문의를 못 구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진료하고 있거나, 아니면 응급의학과가 아닌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이 하거나 할 때 이런 영상 판독 같은 거를 못해서 결정을 못 내리거나, 그리고 또 혼자 보기 힘들 때를 위해서 실제로 그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 그리고 큰 병원에서 이렇게 판독을 해줄 인력들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업이 이 취약지 원격 협진 함께 진료를 본다는 거죠. 이것과 응급 영상 판독 지원에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해당 지역의 큰 상급 종합병원, 권역 응급센터급들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뭐 권역 응급센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응급센터급들이 나서서 그런 취약 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615억 원이 20년도에 투입이 되었고요. 외상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외상 치료 기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4시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적인 개선을 하면은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있고 예방 불가능한 사망률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을 했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을 하고 나서 처치를 하는 도중에 뭐 CT실로 갔는데 CT실로 이동하다가 뭐 잠깐 그 사이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왔는데 수혈이 늦어진 거죠. 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혈을 뭐그 네거티브 5만 조금 더 있었으면, 뭐 구비하고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예방 가능하지 않은 사망률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미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망한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보통 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해 봤더니 사망했다. 당연히 교통사고를 예방하면 살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 응급의료 시스템적인 내에서 외상 체계, 의료 체계 내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곳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혈이 늦어진다거나 에어웨이를 잡는데 조금 뭐 부족했다거나, 뭐 그런 거죠. 에어웨이를 왜 못 잡았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병원은 응급의료 전문의가 24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한두 명 정도 뭐 투입하고 나라에서 그 정도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면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예방 가능하다라고 판정을 하고요. 저런 거는 보통 한 케이스를 가지고 5명 정도의 그 전문 패널들,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그런 분들이 그 각 케이스마다 논의해서 이때 이거는 예방 가능하였다. 아니다. 이거는 예방 가능, 불가피한 경우였다. 이런 거를 모두 판정해서, 각각 모두를 직접 질적 평가를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20년도 주요 내역을 보면은 번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한 581억 원, 외상외과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한 12억 원, 그리고 외상계 전공의 등 전문 외상 교육, 그 전문 외상 처치술을 받도록 도와주는 데 한 7억 원, 그리고 외상센터 설치 지원하는 데 한 11억 원,
그리고 사업관리비가 한 4.2억 원 정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으로 한 108억 원 정도가 되었고요. 부족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신생아에 대한 치료 접근성 제고,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 치료실 거점 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 중증 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를 설치 및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약 108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사업으로는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 센터 운영 지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지원, 설치 지원하는 데 비용 투자, 중앙모자보건의료센터 운영하는 데에 약 1억 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하는 데한 3억 원, 고위험 산모 정책 연구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권역별 심내혈관 센터를 지원하는 데 한 7억 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적정 시간 내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예방사업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역별 센터 평가로 내실화 구축 및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및 레지스트리 연구비 지원하는 데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센터 운영비 지원에 한 69억 원, 전문진료 체계 운영하는 데 한 20억 원, 이렇게 예방관리 사업하는 데 49억 원 됐고, 그 레지스트리 등 연구가 한 2.6억 원, 중앙지원단 운영지원이 한 5.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중앙응급센터 운영지원에는 한 9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평가, 교육, 조사, 연구, 정보화 및 재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응급의료 센터 운영비로는 한 97억 원, 87억 원, 15억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조사 연구에는 한 2.5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19 구급대 지원비가 한 202억 원, 119 구조 장비 확충에 한 1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구급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구급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구급대원의 전문 특별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 직접 의료 지도의 강화, 시도 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119 구급 차량 및 응급의료 장비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 서비스 품질 고도화 하는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데 구급 차량 및 응급의료 장비 보강하는데 다음과 같은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요. 구조장비 확충에는 재난사고 현장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이송 체계를 구축을 위한 헬기 운영에도 비용이 투입이 되고요. 119 구조대 화생방, 순환, 산악 등 특수구조 장비 확충 지원, 응급의료 헬기 보험 비용, 그리고 구조 헬기 유지 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및 차량 보험료 지원, 헬기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 비용, 훈련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항공대원 교육비 및 여비 등이 되고 있고, 항공 구조 및 구조 장비 확충, 감염 관리실 운영에 한 5억 원,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하는 데 한 13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한 12억 원 정도, 사업관리비 한 3천만 원, 그리고 신종 감염병 입원 치료 병상 확충을 위해서 22억 원이 되어 있고,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공중보건 위기 유발 가능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 유지 시설을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시설 연비 유지비에 한 2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격리시설을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인천검역소, 부산검역소, 제주검역소에 각각 다음과 같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매년 2020년 내셔널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EMS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EMS 프로페셔널, 그리고 EMS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반응과 환자 처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투입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EMS 워크포스 헬스 앤 세이프티, 이런 예방 관련되는 것, 그리고 EMS 펀딩에 대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금액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러한 EMS 디자스터 프리페어니스니까 재난 대비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S 펀딩은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스가 되어 있어요. 주의 일반 회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그 일반 회계라고 했던 것, 그게 스테이트 제너럴 펀드, 그리고 스테이트 데디케이트 펀드 기부금, 그리고 앰뷸런스 비클 피,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이용한 비용, 그리고 EMS 에이전시에 라이센스 할 때 돈 내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할 때 그런 피, 그리고 트래픽 티켓, 모터 비클 릴레이티드 피,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범칙급 과태료 그런 부분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아덜 피 같은 게 아까 전에 뭐 요양기관 과징금 같은 데서 받는 거, 뭐 그런 게 뭐 아덜 피로 들어갈 거고, 프라이빗 그랜츠나 도네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저기 그 일반적인 뭐 기부금이나 지원금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주에 뭐 그랜츠나 저기 컨트랙트 계약금, 뭐 스페셜 스테이츠 펀드 같은 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펀딩의 그 양은요 스테이트마다 다른데요. 당연히 영원인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뭐 실제로 뭐 기금을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뭐 환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차라리 주정부 자체에서 그냥 공공의료로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워낙 다양한 주가 있고 다양한 주마다 그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달러죠. 천만 달러. 천만 달러에다가 천을 한번 더 곱하면은 한 100억, 130억 정도가 되겠네요. 천만 곱해도. 근데 뭐 환율로 계산하지 않고 여기는 한 100억, 여기는 100억이 아니라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한 천억, 천억 정도가 되겠고요. 이 정도의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응급의료기금이 총 응급의료기금이 우리나라가 음, 약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음, 어, 실제로 여기 가장 많아 보이는 이 주만 해도 한 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투입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자체가 크고요. 보시면은 이런 구성 비율은 뭐 스테이트 펀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라이센스 피 같은 게 돼 있고 그리고 주의 지원금 기부금 그리고 앰뷸런스 피 트래픽 티켓이 한 15%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정부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주정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이렇게 펀딩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응급의료 기금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그 저널 오브 코리안 클리니컬 헬스 사이언스 임상과학, 임상의학이라는 그 저널에 실린 거고요.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충청대학교 함께 쓰신 것 같아요. 응급의료 기관 운영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 미래 운영 방안 그리고 그 펀딩을 운영하는데 그 수요 같은 거를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같은 우리나라는 EMS에 더 효율적인 EMS를 구축하는 데에 그 방향성이 있고 미국은 전반적인 EMS가 아니라 프리허스피털 EMS 시스템의 구축에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만 봐도 어, 이러한 사망률 그리고 응급 환자의 장애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펀딩 운용에 대해 요구가 있는 것에 반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프리호스피탈 케어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훈련을 개발하고 훈련을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사람 인력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라디오나 이렇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그리고 전원 체계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원 체계의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 그리고 개발하는 것이 미국의 주 요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허스피탈 EMS 쪽, 그리고 허스피털 EMS 쪽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허스피털 쪽에다가 많이 쓰고, 여기 허스피털 EMS를 위해서는 많이 안 쓰네요. 어, 여기 보시면 EMS 퍼스널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고, 하지만 뭐 국가 저기 이머전시 센터를 지원하는 비용은 절대 뭐 펀딩에서 사용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시설 지원 같은 거를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부분을 다 하고 있고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하는데 비용을 다 투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런 거는 안 한다. 병원 호스피털 EMS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보면은 대부분이 EMS 퍼스널이죠. EMS 퍼스널이 뭐 누구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EMT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앰뷸런스, 그리고 이러한 비용 대납 같은 것도 당연히 추가가 되겠고, 응급 환자를 이런 프리허스피털 EMS를 위해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쪽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데에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펀딩 운영의 그 목적만 봐도 효과적인 EMS 시스템의 구축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지역의 그 병원전 프리허스피탈 EMS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데가 뭐 호스피털 EMS에 구축하는 데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호스피탈이 아니라 프리호스피털 EMS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 체계나 그런 정책 심의기구, 주거 주무 사법 조직이나 실무 지원 조직들도 다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치종님은 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심의기구, 주사업 조직, 그리고 실무 지원 조직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률은 다 있고,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이 카운슬이나 커미티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주 관할 부서가 우리나라처럼 여기 보건부의 응급의료과, 소방청, 이렇게 지방 정책 응급의료 관리계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에 있고요. 실무 지원 조직도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응급의료 계획도 주별로 여기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뭐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기관 지정 평가, 응급 편성 권한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는 큰 틀 안에서 기준만 제시하고, 거버넌스에서 1차적으로 각 어,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응급의료 참여도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보통 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고, 어, 이 지역 응급의료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다 주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싱가포르는 오히려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중앙정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랑 비슷하고, 일본은 또 지방정부로 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또 중앙정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제로 뭐 각각의 구성이 있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 음, 그래서 뭐 일본이랑만 비교해봐도 뭐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재정 쪽이니까요. 제가 이 부분만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예산 편성과 운영 주체가 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다 관할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주정부가 내린 그 틀 아래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독일은 주정부가 하고 있고, 실무 운영은 여기 시지자체가 있고, 우리나라는 소방청, 그리고 시도, 지방정부가 하고 있고요. 재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기금이나 이렇게 개인부담금 혹은 건강보험금 이라고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병원 전 단계에는 펀딩이나 이런 게 있지만, 뭐 병원 단계에서 응급진료는 미국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기 텍스 그리고 별도 정부 부조금,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정 의료보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 의료보험으로서 근거법률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 기금 마련하는 방법이나 주 사용처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ALS나 BLS 지역 지원의 서비스 이런 효율적으로 전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예산선지 준비 비용, 응급의료 서비스 비용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 편성, 운용, 실무 관리, 재정 평가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좀 차이가 있고, 독일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비슷한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업무 지침이랑 의료지도 쪽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